태양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성, 없으면 가장 허전할 것 같은 행성, 가장 재미있게 생긴 행성, 토성입니다. 존재감 만렙 찍은 이 행성의 첫인상은 절대 잊을 수 없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고리,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 듯한 또는 CD를 연상케 하는 모양입니다. 고리의 너비가 7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지구 지름의 5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쁘게 정리된 고리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구성 성분이 대부분 얼음 조각들이고 암석들도 소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각 잔해들의 크기는 먼지만한 크기에서 바위만한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목성 다음으로 큰 둘째 형님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면 이 정도 크기로 보이는데요. 달의 위치에 토성이 온다면 이 정도로 큽니다. 지름은 12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9배, 부피는 지구의 760배나 되는 거대한 행성입니다. 그러면 무게도 760배 무겁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토성 무게는 지구의 95배입니다. 이 말은 토성의 밀도가 아주 낮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물 위에 토성을 띄울 수 있겠다는 농담도 있죠. 거대하지만 밀도가 이렇게 낮아서 중력은 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육중한 덩치를 가졌지만 근육은 하나도 없이 살만 찐 물렁물렁 토실토실 토성입니다. 실제로 토성은 암석 행성이 아니고 기체 행성이라 물렁토실이라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토성의 대기는 수소 93.2%, 헬륨 6.7%로 거의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성은 내부 중심만 고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압축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체로 된 행성이라 딱딱한 지표면이 없어서 그 어떤 탐사선도 토성 착륙은 불가능합니다. 토성 표면에 착륙하려고 시도한다면 끝이 안 보이는 기체층을 지나 액체 수소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거나 엄청난 압력 때문에 찌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생김새는 재미있지만 실상은 무시무시한 면이 있네요. 토성 표면을 보면 가로로 줄무늬가 보이는데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기가 격렬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행성 표면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영하 145도 정도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추울 수밖에요. 거대한 기체 행성이면서 밀도가 낮고 기온이 낮으니까 차가운 물렁살 뚱보네요. 이런 느낌인가? 토성은 자전 주기가 10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의 자전 속도는 시속 35,500km나 되죠. 총알 속도의 10배입니다. 이 때문에 적도에서는 시속 1800km의 미친 강풍이 불어댑니다. 자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토성은 눈에 띌 정도로 타원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로 길이보다 가로 길이가 10%나 더 큽니다. 토성의 재미있는 생김새와는 달리 실제로는 너무나 혹독한 환경이라 탐사하기 어려운 행성인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4대의 탐사선이 토성에 가까이 접근해서 여러 사진들을 촬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뛰어난 활약을 한 탐사선은 1997년 10월에 지구에서 발사한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은 듯한 카시니 하이언스. 특이하죠? 이 탐사선은 이름 그대로 2개의 탐사선이 합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시니는 엄마 역할을 하는 탐사선으로서 미국 나사가 관리하면서 토성 주위를 돌며 토성을 탐사하는 역할을 하고, 하이언스는 아기의 역할로서 유럽 ESA가 관리하면서 모선인 카시니로부터 떨어져 나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하여 지면 탐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이언스 5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하는 과정을 잠깐 구경해 보겠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이 지구를 떠난 지 5년이 된 2002년 10월 21일, 탐사선이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토성에서 2억 8,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 2004년 3월 27일, 토성의 궤도에 거의 도달할 때쯤 이렇게 생생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2004년 7월에는 토성의 궤도에 완전히 도달해서 2017년 9월까지 13년 넘게 토성 주위를 맴돌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 9월 15일 3시간에 걸쳐 촬영한 것입니다.
토성을 지나쳐 날아가서 태양의 역광을 받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관측할 수 없는 촬영본입니다. 고리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고 희미한 부분까지 합치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19일에 약 123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토성의 고리 전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고리의 모든 부분을 뚜렷하게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노출 시간을 길게 잡아서 토성이 과도하게 밝게 보입니다. 2009년에 촬영한 사진인데 좀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84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비슷한 색상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2019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머나먼 지구에서도 이렇게 정교한 사진이 촬영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토성의 고리를 촬영한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듯이 토성의 고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이 지나갈 때면 위성의 중력 영향을 받아 고리가 출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토성의 북반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대백반이라는 흰색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커피에 우유를 풀어놓은 듯이 보입니다. 대기의 운동이 활발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토성의 북극 지역을 보면 육각형 모양의 독특한 폭풍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 지름의 2배나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토성은 정말 어느 부분을 봐도 재미있는 생김새를 보입니다. 육각형 폭풍 모자를 쓴 토성을 보니 마치 이스라엘의 정통 유태인들이 쓰는 모자같이 생겼네요. 카시니 탐사선이 18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여기서도 육각형 폭풍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41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토성 주위를 10년 넘게 돌면서 사진 촬영을 담당했던 카시니 탐사선은 결국 2017년 9월 15일 토성을 향해 접근해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후에 토성의 대기에서 소멸되며 임무를 마쳤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개성 있는 토성. 우리 태양계에서 토성이 없이 나머지 7개 행성들만 모임을 이룬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어 보일까요? 토성이 있는 덕분에 태양계의 모습이 재미있어지고 태양계 행성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도 더 흥미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토성처럼 재미있고 개성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식탁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미없는 아재 개그만 남발하는 부장님, 오로지 일만 우선순위인 팀장님, 딱딱해서 찔러도 피하 한 방울 안 보일 것 같은 과장님이 앉아 계시고 나를 포함해 개성 없는 일반 사원들이 4-5명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 회식 모임이 지루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토성처럼 개성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사람이 최소 1명은 있어야 그 모임이 활기 넘치고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겠죠. 우리 삶 속에 웃음 활력소가 되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들로 가득한 그들이 적어도 열에 1명 정도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도 어쩌면 다른 이들처럼 자신만의 고민이 있고 말 못할 상처가 있을 텐데요. 주변 사람들에게만은 웃음과 활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더 조심히 대하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조해지기 쉬운 내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들이니까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우주 한복판에서 시속 35,500km 속도로 트리플 악셀을 뛰며 온몸으로 표현하는 토성. 고마워, 토성이 형. 물렁물렁 토실토실하게 생긴 태양계의 6번째 행성 토성. 이 멋진 행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45개나 됩니다. 우리는 달 하나뿐인데 토성의 수많은 위성들 중 엄청나게 거대한 바다가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많은 관심을 받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이름도 멋집니다. 엔셀라두스. 평균 온도가 섭씨 영하 198도인 이 얼어붙은 천체는 땅속에 액체 상태의 물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서 그 안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엔셀라두스에 존재하는 지하 바다 세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엔셀라두스는 지름이 504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위성입니다. 위성의 지름이 대한민국 땅 크기와 비슷하죠. 지구의 위성인 달과 비교하면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크기입니다.
중력은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엔셀라두스는 1789년에 윌리엄 허셜이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위성이 딱히 특징도 없어 보여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 엔셀라두스의 표면에서 엄청난 양의 물기둥이 분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깨끗한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서 상당히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위성임에도 관측이 쉬운 편입니다. 대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대기를 조성하는 물질은 수증기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엔셀라두스 표면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로 인해 대기가 대부분 수증기로 차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엔셀라두스의 궤도를 봅니다. 토성의 고리는 A, B, C, D, E, F, G 고리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이 고리 영역에서 엔셀라두스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토성의 고리 중 가장 넓고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얼음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얼음들을 제공하는 공급원이 바로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물이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얼어붙어 토성 주위를 돌며 이 고리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엔셀라두스는 공전 주기가 33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지구의 달이 한 바퀴 도는 데에 27일이나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죠. 물론 엔셀라두스의 공전 궤도 반경이 달보다 더 좁기는 합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와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 주기가 일치해서 토성에서 보면 엔셀라두스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본 달도 마찬가지죠. 엔셀라두스를 가장 가까이 방문한 탐사선은 카시니 탐사선인데요. 카시니 탐사선이 엔셀라두스를 근접 통과할 때 과학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997년 발사된 카시니 탐사선이 2004년에 토성 궤도에 진입한 후 토성을 비롯한 위성들을 탐사했었는데요. 그 중에 과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엔셀라두스에 있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방에서 무언가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분출되는 것이 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계 생명체 발견을 기대하던 과학자들은 이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의 성분을 채취해서 조사하면 굳이 엔셀라두스 표면에 착륙하지 않더라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하다못해 박테리아라도 그 수증기 안에서 발견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드디어 엔셀라두스에서 분출하는 수증기를 통과하며 성분 분석을 해서 이 위성의 비밀에 대해 많이 밝혀냈습니다. 수증기 분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남극 지방의 얼음층 30에서 40km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수증기에서 이산화규소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섭씨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층 밑에 해저 온천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음층 아래의 바다가 실제로는 남극 지방뿐만 아니라 엔셀라두스 전체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엔셀라두스 남극 지방의 균열에서 뿜어내는 이 수증기 기둥을 촬영했는데 수증기 기둥이 거의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면 대한민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거리입니다. 엔셀라두스에서 분출하는 수증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분출되는 물의 양은 1초당 300리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출되는 속도는 음속을 능가합니다. 중앙의 흰색 픽셀로 보이는 부분이 엔셀라두스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푸른색이 분출되는 수증기입니다. 엔셀라두스 지름의 20배나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수증기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출된 수증기는 우주 공간에서 얼어붙고 분출된 물의 30%는 토성 주위로 도넛 모양을 형성합니다. 나머지 70%는 토성의 고리를 형성하거나 엔셀라두스 표면에 떨어져 얼어붙게 되죠. 일단 물은 아주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물 속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사실인데요.
과학자들이 조사한 그대로 엔셀라두스의 지하바다 밑에 해저 온천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바닷물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죠. 그리고 최근에 엔셀라두스 바다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생명체의 6대 원소인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황까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상 어느 한 천체에서 그것도 드넓은 바다에서 생명체의 6대 원소가 모두 발견된 것은 엔셀라두스가 최초입니다. 이곳 지하바다에는 미생물들이 살면서 먹을 것들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엔셀라두스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에서 과연 생명체가 발견되었느냐? 발견되었다면 벌써 뉴스 특보로 난리가 났었겠죠. 생명체의 흔적은 박테리아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생명체 찾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엔셀라두스의 해저 열수 분출구가 지구 북극의 열수 분출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북극의 열수 분출구 지역에서 미생물들이 발견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엔셀라두스의 해저에도 미생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생명체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상상이라며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의 단세포 생명체가 발생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더욱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에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그 재료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진 상황에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선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6대 원소들이 적절하게 조립되어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후에 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적절한 위치와 배열로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단백질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미노산들이 아무렇게나 모여 있으면 생명체의 기본 단백질 단위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의 배열이 특별한 조합으로 배열되어야 하죠. 아미노산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루어 하나의 기능적인 단백질이 될 확률은 약 10의 100승분의 1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지구상의 모래알 개수가 약 10의 20승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우주에 나가서 모래알 하나를 지구의 아무 육지에 던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온 후에 내가 던진 그 모래알 하나를 찾을 확률이 10의 20승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0.0000000000001의 확률. 그런데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기능적인 단백질이 될 확률은 이보다 훨씬 더 희박한 0.00000을 99개 쓰고 나서 1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미노산은 D형과 L형이 있는데요. 생체 내의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들은 대부분 L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뤄야만 기능적 단백질이 완성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 D형 아미노산은 제외하고 L형 아미노산으로만 만들어지려면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지겠죠. 이것까지 고려하면 아미노산들이 합쳐져 기능적 단백질로 될 확률은 10의 150승분의 1입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이런 확률을 깨고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인 단백질이 되었다고 해도 이 단백질들이 모여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RNA 전사 과정, 효소의 작용 등을 탐구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가동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있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물, 이온,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렇게 크게 5가지 구성물질이 필요한데 이 중에 단백질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 500개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최소 500개의 부품을 무작위로 뭉쳐서 이런 복잡한 세포 공장이 만들어질 확률은 약 10의 10만 승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렵겠죠. 저 역시도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허무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리 좋은 혹은
대단한 것이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없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엔셀라두스의 지하에 아무리 큰 바다가 있다 한들 그 바다가 존재하는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결론: 엔셀라두스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는 산이 아름답듯이 우리가 이 머나먼 곳에서 엔셀라두스를 기억해 준다면 그 안에 바다를 품은 엔셀라두스는 충분히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위성이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 편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직접 엔셀라두스에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감상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위성은 몇 개인가요? 달 하나뿐이죠. 태양계의 6번째 행성인 토성은 위성을 몇 개나 거느리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45개나 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그 수많은 토성의 위성들 중에 가장 큰 타이탄입니다. 지금까지 타이탄을 방문한 탐사선들 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자세한 탐사를 진행한 것은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그마치 13년 동안 토성과 그 위성들을 탐사했었는데요. 그 중에 타이탄 위성은 공중 탐사뿐만 아니라 지표면에 착륙해서 지면 탐사까지 이루어진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탐사선 이름이 카시니 하이언스, 독특하죠? 이름처럼 두 개의 탐사선이 합체한 모양인데 카시니는 모선의 역할로서 미국 나사가 관리하면서 우주 공간을 비행하며 토성과 위성들을 탐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이언스는 자선의 역할로서 유럽 ESA가 관리하면서 모선인 카시니로부터 떨어져 나와 타이탄 지표면에 착륙하여 지면 탐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타이탄은 공중과 지면에서 동시에 탐사를 진행한 보기 드문 천체인데요. 이렇게 학자들이 유독 타이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곳은 다른 천체들과 확연히 다른 특별한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성에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위성들과 비교해도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지름이 5151km인데 지구의 위성인 달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지구 지름의 40% 정도로 위성치고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크기만으로 보면 거의 행성에 가깝죠. 심지어 행성인 수성보다도 타이탄이 더 크니까요. 타이탄은 토성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 15일 2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 주기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달을 비롯한 다른 위성들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타이탄은 한쪽 면이 토성을 향해 고정된 상태입니다. 토성에서 타이탄을 관측한다면 영원히 타이탄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탄의 표면을 보면 딱히 특색이 없이 누렇게 보입니다. 아주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표면의 형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대기가 거의 없어서 달 표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위성들은 대기가 희박하거나 없는데 타이탄은 아주 높은 농도의 대기를 가진 희귀한 곳입니다. 대기가 너무 짙고 두껍기 때문에 타이탄은 한낱 위성에 불과한데도 지구보다도 대기압이 높습니다. 지구 기압의 1.4배나 됩니다. 대기 농도는 높은데
타이탄의 중력은 지구의 7분의 1 정도로 약하다 보니 대기를 지표면 가까이에 붙잡아두지 못하고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쌓여 있습니다. 600km 높이까지 대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짙은 대기가 감싸고 있다 보니 2005년 1월 14일에 하이원스 탐사선이 타이탄 표면에 착륙하기 전까지는 표면을 관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위성들 중에 타이탄이 가니메데 다음으로 크다고 했죠. 그런데 1980년 11월에 보이저 1호가 타이탄을 근접 비행하기 전까지는 타이탄이 가니메데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가 너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서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는 마치 타이탄이 가니메데보다 더 큰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대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9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메탄이 1.4%, 수소가 0.2%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존재해서 때때로 비도 내립니다. 지구처럼 물로 구성된 비는 아니고 구름의 성분이 메탄과 에탄입니다.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를 뚫고 지표면을 보게 되면 충돌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 다소 평평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대기가 워낙 두꺼워서 타이탄으로 돌진하는 운석은 대기 중에서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이죠.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179.5도인 꽁꽁 얼어있는 세계라서 지표면은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은 모든 것이 얼어있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카시니 탐사선이 타이탄의 극지방에서 액체로 된 바다와 강, 호수 등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처럼 물로 된 바다일까요? 이곳의 추운 기온에서 물은 완전히 얼어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닷물의 성분은 주로 액체 메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이탄은 구름도 메탄, 내리는 비도 메탄, 바다와 강도 메탄이라는 것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스템 같지 않나요? 메탄 대신에 물을 대입하면 마치 우리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그것이 비로 내려서 강을 따라 바다로 유입된 후에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는 타이탄만의 메탄 순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 탐사 역사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액체가 순환하며 유지되는 곳은 타이탄이 최초입니다. 아무튼 이 메탄은 인류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우주 기술이 발달해서 타이탄의 메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인류의 자원 사용에 혁명적 변화가 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혹은 우주 탐사 비행 중에 잠시 타이탄에 착륙해서 메탄으로 탐사선 추진 에너지원을 공급받아 다시 출발하는 식으로 일종의 주유소 같은 곳으로 이용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타이탄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이륙할 때 추진 에너지가 덜 소모될 테니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탄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탐사선이 이곳에 방문해서 촬영한 실제 사진들과 영상을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카시니 탐사선이 98만 6천 k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두꺼운 대기 때문에 타이탄의 지면 형태를 전혀 볼 수가 없는데요. 특정 파장 형태로 촬영한 오른쪽 사진을 보면 표면 형태가 희미하게 보이고 북반구에는 깃털 같은 구름띠가 광범위하게 펼쳐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7일에 5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북반구의 거대한 메탄 구름띠 3개가 더 확실히 보입니다. 좀 더 표면이 선명하게 나타난 촬영본도 봅니다. 적도 부근에 보이는 어두운 부분은 어떤 지형일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어두운 부분이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사실 바다가 아니고 거대한 모래 언덕들로 가득합니다. 조금 후에 하이원스 탐사선이 타이탄 지표면에 실제로 착륙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볼 것인데요. 과학자들도 착륙 지점을 액체 바다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계획했는데 도착해보니 그냥 맨 땅이라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두꺼운 대기 때문에 지형을 제대로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2017년 5월 29일 촬영된 사진인데
이렇게 태양의 역광을 받는 곳에서 보면 타이탄의 대기가 얼마나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두꺼운 대기를 잘 투과하는 적외선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타이탄의 산악 지형입니다. 세계 능선 중에 아래쪽에 위치한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고도가 3,337m로 백두산보다 약 600m나 더 높습니다. 타이탄에 존재하는 바다 중에 두 번째로 큰 리게이아 해입니다. 푸른색으로 색상 처리된 지역이 액체 메탄 바다입니다. 대한민국의 면적보다 더 큽니다. 타이탄에서 가장 큰 바다인 크라켄 해입니다. 타이탄에는 이렇게 액체 메탄으로 채워진 바다와 호수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하이원스 탐사선이 2005년 1월 14일에 실제로 타이탄 표면에 착륙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사에서는 2027년에 다시 탐사선을 발사해서 2034년에 타이탄에 도착해 더 상세한 조사를 하려는 드래곤 플라이 미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탐사선은 한 번에 16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이탄의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물질과 환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곳. 인류가 만든 탐사선이 이곳의 지표면 세계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우주 탐사가 지금 우리 세대에는 큰 의미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미지의 우주에 대한 연구로 얻는 이득이 무엇이 됐든 다음 세대에게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류가 타이탄에도 발을 딛게 될 그날을 상상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